안녕하세요. 뉴스 편식의 해로움을 주제로 20분 동안 강의할 성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저지른 내란 폭동이었다.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 북한군 작전 현장 지휘 군관이었던 광수 1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분 북한군 특수부대 군관처럼 생겼나요? 자, 그런데 42년이 지난 최근 이 실제 인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진 앞에 마이크에 계신 이분이 이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차복환 씨라고요. 1980년 5.18 당시에 페퍼포그 차 위에서 카메라 기자를 노려보는 그 순간에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이분의 부인이 이 사진을 보고 아무래도 당신 젊을 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신이 광수 1호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차복환 씨가 광주 5.18 진상규명위원회 쪽에 연락을 해서 이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최근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SNS에 복숭아 나무 또 복숭아 나무 가지 이런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국민 대표들이 손에 든 꽃, 자, 이 장면이죠. 이 국민 대표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꽃이 귀신을 쫓기 위한 복숭아 나무 가지였다. 이런 소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은 TVN에 방영됐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로 귀신을 쫓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돌았을까요? 실제로 복숭아 나뭇가지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 대표들이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은 매화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최근에 강연을 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해도 1년쯤은 가지 않는 게 좋다. 청와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국민 대표들 손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가도록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자, 또 이런 뉴스, 이걸 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한 전면적인 부정선거다. 사실일까요? 또 청와대에는 지금 북한의 도청 장비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북한의 간첩이었다. 사실인가요? 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세월호는 미국의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한 것이다.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 문제가 있는 매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도 이런 가짜 뉴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자, 독일의 총리를 했던 메르켈은 사실은 히틀러의 딸이다. 사실인가요? 물론 사실이 아니죠. 자, 오바마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회주의자 무슬림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9.12 테러는 내부자 소행이다. 폭탄을 쏘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람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달에 착륙한 장면들은 전부 다 조작된 것이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를 둥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조작이다. 터무니없죠? 이런 얘기 누가 믿을까요? 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자, 뉴스란 뭘까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을 우리는 보통 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되기 전에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 뉴스라고 해야 할까요? 자, 뉴스라는 뭘까요? 뉴스란 과연 뭘까요? 내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새로운 소식. 자, 이 정도를 뉴스라고 다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그러면 과거에는 뭐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했죠. 최근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언론을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언론일까요? 또 유튜브는 언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자, 그런가 하면 전통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구분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전통 미디어였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매체가 뉴 미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통 미디어에서도 뉴 미디어를 이용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또 예능 프로그램은 과연 구분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 인식 변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사인이 매년 9월 정도에 조사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는 손석희 JTBC 대표입니다. 그런데 2위는 유재석 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재석 씨는 방송인 아닌가요? 일반 국민은 유재석 씨를 언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위는 김어준, 4위 신동욱, 5위 김주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유 퀴즈 온 더 블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시사와 교양과 예능을 별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 물었습니다. 자, KBS, JTBC, MBC, TV조선, YTN 여기까지는 언론사지요. 그런데 유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 여기에도 유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유튜브 채널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TBS, TV조선,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언론사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이처럼 시사와 이 교양과 연예 프로그램을 별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뉴스는 넘쳐나지만 믿을 수 있는 뉴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스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 우리 언론의 정파성 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대에 우리 언론은 대항 언론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권위주의 시대에도 나름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들을 다했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언론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를 했고 언론 사주들을 줄줄이 구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중앙동화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반민주당의 정파성을 강하게 갖게 됐고, 또 반대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성향의 매체들은 반보수 성향의 정파성을 강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언론이 뉴스가 신뢰를 잃게 된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독서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식을 습득할 때 글자를 읽지 않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인 각인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면 지금은 귀납적인 흡수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논리와 설득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직관과 비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읽어보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정보화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대략 2000년에 시작이 됐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몇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에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고요. 모바일 혁명의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은 단순한 전화기나 카메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금 즉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검색 기계인 것이죠. 나는 지금 즉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유명한 도서관이었죠.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것일까요? 손만 뻗으면 모든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책은 나의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물론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언론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란 말이 있죠.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성은 없지만 뭔가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쉽지 않죠? 자,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탈진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호소나 개인적인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여론 형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눈앞에 보는 실제가 다를 경우 이 불일치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든다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일수록 확증 편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부작용. 자,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언론이 맡고 있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회, 우리 공동체의
합리적인 토론 또 여론 형성 기능이 지금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을 브렉시트라고 하죠. 매우 잘못된 결정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영국의 그 똑똑한 영국의 유권자들이 브렉시트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아니었으면 트럼프는 아마 처음부터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정치가들이 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킴으로써 정권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선거 이후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몰려가서 점거, 농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 혁명과 모바일 혁명으로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즉시. 그런데 이 세상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바다가 된 것이죠. 자, 물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익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의 이름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바다에서 파도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죠? 무인도로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NS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계속 떠밀려 다니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못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소속한 공동체는 분열하고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전통 언론사에서도 이 가짜 뉴스의 폐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 에디터가 얼마 전에 쓴 칼럼 제목입니다. 알고리즘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자, 편협된 정보로 눈과 귀를 가리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고요.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뉴스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네 가지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튜브와 SNS에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 또 정확하지 않은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 신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매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수 신문을 보시겠지만 동시에 진보 성향 신문이나 방송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설과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교차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의심스러우면 원자료를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정당 또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자료를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균형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확증 편향의 파도를 맞으면 누구나 무인도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연역적 사고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일단은 좀 의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갈등과 분노 때문이 아니라 포용과 다정함으로 여기까지 진화한 것입니다. 편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뉴스도 편식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균형 잡힌 뉴스 섭취로 나와 공동체의 정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